손실 가능성이 낮다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원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팔렸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이 원금 전부를 손해볼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고 노후연금 등을 투자했던 이들이 많아 앞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듯한데요. 이번 사태로 예상되는 파장부터 쟁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오랜만에 경제 전문 용어를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쉽진 않아가지고 혹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채널을 돌리실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이승희 앵커가 얘기한 대로 개인 투자자 비율도 높고 노후연금 등을 투자한 어르신들 이 피해를 입을까 좀 걱정이 많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혹시나 또 모릅니다. 자식들은 전혀 모르니까 혹시나 우리 부모님께서 이걸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자식들에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진 않은가 한 번쯤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LS, DLF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네네. 올릴게요. 어느 이제 그 투자자가 그것이 뭐 퇴직한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예. 처녀 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은행에 요즘 가면 저금리 시대니까 예.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별로 안 쳐줘요. 네네. 기껏해야 1, 2% 그거로 그렇죠. 성이 안 차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손님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를 5%, 6% 또는 그 이상으로 줄 수 있다. 예.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다. 예. 자, 이번에 팔았던 상품은 독일 채권하고 연결을 시켰는데요. 독일의 채권이요. 예, 독일 채권의 이자율이 마이너스 0.3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예. 6%의 수익을 보장하되 예.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게 이상하게 금리가 마이너스 0.3 또는 마이너스 0.6 밑으로 떨어지면 예. 그 원금을 좀 깔 수도 있고 예.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런데 금리가 0.3 또는 0.6%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매우 적다. 예. 그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 상품에 가입해 보세요. 라고 홍보를 한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예. 독일 연계형 DLS 상품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파생 결합 증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DLS라는 상품이 있는데 예. 그것에 해외 금리를 연계한 상품이 DLF인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 이제 DSL DLS 네네네. 그러니까 Derivative Linked Security 예, 파생 결합 증권. 이 상품이 있는데 네네. 방금 아까 말씀드린 예. 독일 금리가 오르면 돈을 독일 금리가 큰 변화가 없으면 안정적인 수익률, 아주 많은 수익을 주되 예. 금리가 대폭락을 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예. 이게 이 상품이 DLS지 않습니까? 네네네. DLS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상품을 투자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그걸 펀드 형식으로 묶어놓은 게 예. F자가 붙은 거예요. DLF군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상품은 같은 거죠. 예. 하나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F가 붙은 것은 이것을 펀드 형식으로 예. 간접 투자를 한다. 예. 이런 건데 이 둘 다 지금 그 독일의 채권 금리가 예. 우려했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0.3%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0.3%. 그러면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반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아. 지금 그림에서 CG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게 조금 더 떨어져서 예. 스테디하게 일정하게 계속 0.6% 마이너스 0.6% 이하로 가면 예. 한 푼도 원금을 못 건지는 상품입니다. 최악이네요, 예. 진짜.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금리 변동에 따라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손실 규모 어느 정도까지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나요? 현재 이미 독일에 투자했던 이 상품, 예. 이 파생 상품, 파생 연계 상품의 이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8천억이 좀 넘어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이미 그 손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가량 정도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품이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은행마다 또 그 물건을 판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또 지금 금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 마이너스 0.6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세계 금리가 하향 추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독일에 판매된 것만 8,300억 정도가 규모 이제 한 1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예. 독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또는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같은 파생 상품 또는 금값 또는 여러 가지 그 각종 그 가상화폐 금액 이런 데까지 지금 많이 그 파생 상품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 피해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아무도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좀 과거에 비슷한 사례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제 이해를 돕는데 쉬울 것 같아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2008년에 발생했던 키코 사태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키코 사건과 아주 판박입니다. 판박입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키코는 당시에 환율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있으면 수익률을 많이 쳐주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품인데 그 당시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환율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당시에 키코 상품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한 상품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키코 때문에 회사는 멀쩡한데 바로 예. 키코 때문에 도산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키코 피해자 업체들은 지금도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저 피해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키코 피해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당시 키코 문제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했다 그러면 예. 이번의 이 파생 상품 쇼크는 예. 대부분 개인들, 그러니까요. 특히 퇴직자들, 퇴직연금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피해 계층이 더 넓고 광범위하고 또 피해 구제 방법도 훨씬 모르는 예. 그런 금융 약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워낙에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 정도 넣어가지고는 수익률이 적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전혀 몰랐으니까 이제 발생하고 나니까 투자자와 은행 간의 진실 공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나는 이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은행은 무슨 소리냐? 우리 녹취도 있다. 우리는 제대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은행이 주장하는 바로는 최소의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투자자에게만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죠. 흔히 PB, 예, PB라고 하나요? 이제 저 같은 소액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가보지 못한 이제 그런 PB 뱅커들이 충분히 이거를 녹취를 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은행의 정상적인 상품이라면 예.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가입해서 원금을 날리는 금융 상품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은행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한 데에서 예. 이자가 좀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저 파생 상품은 원래 은행 상품이 아니고 증권회사 상품입니다. 예.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인데 예. 우리나라가 10여 년 전부터 금융 빅뱅이다 해서 방카슈랑스다 해서 은행에서도 주식 업무를 좀 하고 증권회사도 은행 업무를 하고 은행들이 서로 업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상품을 은행에서 갖다 팔았는데 예. 여기서 은행 사람들이 일반 고객들한테 팔 때 예. 이것이 증권사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수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 자 은행 상품이지만 이건 정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적자 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한 푼도 못 거칠 수 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만 그게 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예. 이것이 현재 지금 이런 파생 상품 같은 것은 증권사만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증권사가 만들어서 은행 보고 팔아달라라고 예. 부탁한 상품이 아니라 예. 은행이 수수료를 좀 더 먹겠다 해서 예. OEM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에다가 이런 방식의 상품을 만들어라. 예. 그러면 내가 팔아주겠다. 네네. 그래서 자산운용사하고는 관계없이 은행발
파생 상품인데도 예. 불구하고 은행이 마치 피해가 없는 것처럼 해서 팔았다. 만약 그걸 사실이라면 예. 이것은 금융 질서에 크게 반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식은 주식대로, 은행은 주식대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을 분리시키는 지금 그래서 투자자 혼란을 막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이 주식 상품을 팔면서 저 위험 원금도 날릴 수 있다는 저 위험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면 예. 그것은 금융 질서를 흔드는 실로 중대한 범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저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식 투자로 대변되는 증권사, 적금 예금으로 대변되는 은행 이렇게 네. 보면 일반 어떤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뭐 주식만큼 뭐 예를 들어서 등락폭이 크지 않으니까 뭐 안전할 거야. 바로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생각으로 이 상품에 들었다면 이런 위험이 발생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셨겠죠. 어떤 그렇습니다. 분들은 아마 네. 그런 소수의 피해자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그 시중은행에 그 시중은행 중에 몇몇 은행에만 이게 몰려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딱 두 개 은행입니다. 두 개예요? 예, 두 은행 하나는 하나은행이고 예. KB 하나은행이고 또 하나는 우리은행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은행마다 영업 전략이 다른 거죠. 이제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해요. 은행에서 사실 가장 수입이 좋은 것이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 어떤 일을 대신해주고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받는 수수료 수입이 이자보다 훨씬 커요. 네네. 그래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자신들의 지금 이익률을 한번 크게 올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저런 상품을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독일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한 독일에서도 금리 인하가 올 줄을 자기들도 생각을 그렇게 많이는 못했었겠죠. 예. 지금 한 1년 전이나 시계를 1년 반 정도 뒤로 돌려보면 전 세계가 자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세계는 금리 인상이 온다. 예. 그래서 채권 금리도 올라간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그렇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블랙스완이 온다 하면서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만큼 세계 경제 환경은 급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좀 무심했고 예. 특히 금융기관, 은행, 이번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서로 그 비위가 있건 없건 좀 소비자들한테, 금융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가뜩이나 지금 키코 사태의 후폭풍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저런 사건이 터졌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키코랑 판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11년 만에 거의 유사한 지점에서 물론 투자한 사람들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은 은행대로, 예.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이 세 금융의 축이 있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영업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로 교차 판매를 할 경우에 예. 그것을 반드시 이 코너도 따로 해서 예. 금융약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은행에 간 사람들이 저렇게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기는 정권 코너입니다. 예. 라는 특별 안내를 만들었어야 된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들도 금융 소비자들도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무엇인지에 예.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금융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또 약관이라는 게 아주 작은 글씨로 쫙 집어넣지 되게 않습니까? 어렵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감독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각의 대책을 좀 잘 마련하고 숙지를 해야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애플과 삼성 간의 경쟁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요 어떤 배경, 어떤 의도로 나온 이야기인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는 비행기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꼭 집어서 삼성은 한 푼도 안 내는 관세를 우리 애플이 많이 내고 있다. 예. 자, 이 대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 본인만이 알 수 있는데 일단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애플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기 이전에 미국 기업인 애플이 먼저 당한다. 자, 애플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홍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예. 관세 폭탄을 중국발 그 상품에 때리면 애플도 똑같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9월 1일부터 관세 폭탄 10%를 때리기로 했는데 예. 이러한 애플이 사정사정 팀 쿡이 직접 만나서 예. 트럼프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15일로 그 관세 폭탄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근의 상황을 일단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삼성은 한 푼도 안 내는 세금을 우리 애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사하는 바는 미중 무역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받아보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대세입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전을 내겠다. 그런데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그렇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삼성전자의 관세를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현재 우리는 한미 FTA도 하고 있고 WTO 체제에서 안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어디까지 국제법상이고 트럼프법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로 또 정부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 또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이유가 있다 해서 보복 관세를 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예. 것이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짐작해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애플에 가는 부담감에 대해서 지난달에는 오히려 애플에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관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입장이 지난달과는 상당히 바뀐 모습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을 향해서도 땡큐 삼성이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땡큐 삼성이라고 트위터에서 하는데 당시에 한 인터넷 언론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시설물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보도가 됐을 때 땡큐 삼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예. 삼성도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옮겨라. 예. 좀 더 투자할 여지가 있다면 예. 지난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예. 우리나라 업체들을 쭉 만나서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줄 세워놓고 네네네. 그때도 삼성, 롯데 이런 예. 회사를 꼭 찍어서 네. 미국에 투자 많이 해줘서 고맙다. 네, 롯데는 심지어 신동미 회장 어딨냐가 막 손가락질하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각도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기업들을 향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이런 시그널. 그리고 삼성은 왜 2년 전에 온다고 인터넷에 기사가 났는데 왜 안 들어오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재촉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예. 뭐 다각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자리 많이 내는 거, 예. 또 미국에서 세금 많이 내는 기업, 그 기업들을 최우선하겠다는 네. 이 트럼프식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니까 관세를 내다 보니 애플은 어찌 보면 트럼프에게 일정 부분 서운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어쨌든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질서인데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갈피를 못 잡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예, 이 애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애플 제품 가격이 미국 내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많으니까 일단 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라는 데 1차적인 타겟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도 국제 수지 적자가 개선이 안 되면 한국을 향해서도 다시 관세에 초점을 날릴 텐데 한국이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가격을 덤핑했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예. 그런 어떤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생산 기지도 현재 우리 삼성전자는 미국에 나가는 제품이 대부분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나갑니다. 그런 어떤 이 생산 기지의 다변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